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검찰 이야기 골라오셨죠. 누구십니까? 제가 골랐어요. 네.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전 부대변인. 상한가로 뽑았겠죠?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하한가는 추미애지. 하한가, 검찰. 두 분의 의견을 좀 다 듣죠. 아까 김두관 의원이 이제 여당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하고 가시긴 했습니다만, 또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실 수 있으니까, 조금 각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그거 일단 풀어라. 예,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출근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거 직무정지한 거 이거 부적절하다, 만장일치로 결론 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 보통 아마 행정소송에서는 보통 행정소송, 본안소송 승소 인용률이 한 1-2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집행정지 같은 건 한 8-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집행정지는 그 징계 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 직무 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저는 근데 감찰위에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근데 이제 그 영입하셔가지고 당에서 무슨 직책을 여성 관련 TF에 그렇죠. 참여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뭐 당원이거나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감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리 그 징계 사유를 고지 안 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소명 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징계 사유를 고지 안 했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거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네.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예, 그 중에 뭐 법관 뭐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걸 고지 안 해줬다라고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다는 게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랬는데 이걸 마치 이제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서면 조사냐 대면 조사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징계위원회거든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거기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좀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서운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근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뭐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 배제도 잘못됐고 수사 의뢰도 잘못됐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 의뢰라 같은 뭐 수사 심의에서 한데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뭐 비대사에 많은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그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전에 이 회의를 뭐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꾸는 거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뺀다 하더라도요. 11분에 6이 참석해가지고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분에 7이 참석해가지고 만장일치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참여 여부가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엔 그러면 그 규정 바꾼 거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했느냐. 누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가지고 감찰이 기분 나쁘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규정이라 하면 그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그거 바꾼 거예요. 규정.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하고 나서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귀책 사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역시 추미애 장관 문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법원의 이제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검찰의 어쨌든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그런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가처분이 이 집행정지가 당연히 뭐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만은 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징계위를 연다고 이제 했는데 네네. 사실 그게 2일 오늘이었다가 이제 4일로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그게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우선 이 정족수를 채우려 그러면 지금 예. 이제 7명인가로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 이렇게 이상의 참여로 해가지고 과반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저는 여기 보면 구성을 보면요. 자,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이겠지만은 그 옆에 이제 대검 아니 그 이제 차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법무부 차관이. 근데 이분 이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분을 대체할 사람을 또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인데 예. 교수 한 분은 이제 사실 법학 교수 중에 한 분일 텐데 예, 예. 법학 교수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 징계나 감찰이 부당하다고.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인데 네네. 대한변협에서도 이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슨 뭐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대표를 하는 집단 자체에서 그런 것들에서 안 좋은 의사를 표현했는데 예. 여기에 참석해서 과연 그러면은 찬성 의사를 밝히기에 쉽느냐? 아, 참석을 약간 반대는 안 하지만 참석도 안 할 거다? 자, 앞에서 감찰위에서 예. 11분의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은 11분의 4, 그러니까 오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네. 사실상 가가지고 찬성을 밝히기 참 어렵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호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 저는 이제 이 고기영 차관이 본인이 어쨌든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네. 가가지고 본인은 누가 봐도 정부 측 인사고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 가가지고 찬성 입장을 낸다는 것은 본인이 양심에 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지금 검찰 조직 전체가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네. 전체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 하는 상황 속에서 네. 상당한 이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법학 교수나 네. 아니면 또 그 변호사분 그리고 또 2명을 검사 측에서 이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네. 2명의 검사 조직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깊이 배척 대상입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우선 그래서 2일 어차피 이거 칠 거면은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2일을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예. 당장 이제 전화 돌려보면은 2일 날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자, 정리하자면 징계위가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족수 못 채울 거다 보시는 저희가 거예요. 정당에서 회의를 많이 해봐서 그런데요. 윤리위나 뭐 이런 거 할 때요. 전화 돌려보면요. 예. 아,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핑계 대가지고 이제 어. 뒤로 미룹니다. 근데 이번에 핑계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므로 이번에 4일로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증인 신청 이런 거 갖고 연기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징계위가 열리지 저 못할 거다. 해명을 좀 할게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님. 징계법 보면 검사 징계법이 어떻게 됐냐면요. 말씀대로 7명으로 돼 있는데 네. 예비의원을 3명 두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률위원장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안 하면 법무부 차관이 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고 예. 만약에 안 되면 예비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네. 이 사람은 이제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법학 교수 뭐 그다음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기 3년으로 이미 임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임명하는 게 아니죠. 교수하고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리고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회 과반으로 돼 있어요. 아, 징계 출석을 결의는. 몇 명 하든 그럼 출석 2명 물론 이제 해가지고 과반해야 되겠죠, 당연히. 세 명 와서 2명이 찬성하면 그건 되는 말이 안 겁니까? 되겠죠. 말이 안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인데 네네. 말씀처럼 위원이 안 되면 예비위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정족수 채우는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 단체라든지 법학 교수들이 네. 뭐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할 거다 그러는데 보통 이런 법률가들이 본인의 소실에 따라 움직이지 이게 무슨 노조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견고한 어떤 조직적인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아마 이제 법무부 차관이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1번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차관을 참석 안 시켰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연기한 거는 물론 요청도 있지만 이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네. 저는 뭐 이거를 뭐 선임하는 과정이라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정족 세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징계용으로 이제 차관을 급히 임명한다는 비판에 또 노출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검사 명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
징계위의 명단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사를 2명 이상 지명해야 되거든요. 추 장관이. 네, 추 장관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 들어가게 되는데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갔더니만 저 사람 기피 배척 대상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기피는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명단 공개를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판사가 법원 판결한 다음에 네네. 판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징계위도 징계위 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공개하면은 뭐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나 협박을 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공개 안 할 수 있겠지만은 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명단이 공개된다는 걸 알고도 징계위원들이 이런 어떤 추미애 장관의 의사만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모인다 그분들 하더라도. 빠지면은 예비위원이 또 3명 있대잖아요. 예비위원은 사람 아니랍니까? 그 사람들 이름 공개되고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징계를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물러나는 판에 고기영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 네.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네네. 고기영 차장, 그 다음에 그 조남관 차장, 네.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총장 검찰총장이 될 될 거라는 후보죠.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 알려져 측근입니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은요. 아니 그 일반적인 뭐 징계위원만 하는 사람들은 뭐 수당 해봤자 30만 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가지고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제가 반박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할게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법무장관은 못 하게 되는데 기피 신청한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출석형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하게 돼 네.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는데 우리 정보공개도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 감사하거나 이 위원회는 공개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개됐을 때 우리가 무슨 심의라든지 감사 받을 때 사전에 이제 로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 공개는 공식적으로 못해도 다 아름아름 명분상으로 명분이에요. 좀 이건 어떤 업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건 명분사항이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네. 그 세 사람 변호사라든지 예, 교수라는 이름들이 3년 전 임기 3년이기 때문에 예.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기를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명분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자, 뭐 해임을 위한 징계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끝낼 수는 없으니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은 해임은 뭐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수밖에 없죠. 추 장관이 지명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이미 근데, 네. 이 갈등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권에서 어제부터 동반 사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네.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현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났고 두 만남 후에 계속 나온 기사가 동반 사퇴 논의를 했다. 네네. 총리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총리실도 나왔죠. 부인, 법무부도 부인. 이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모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이제 총리 만났을 때는 뭐 동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느냐, 예. 양해를 구하지 않느냐 이게 나오는데 저는 근데 아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법무부에서 명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었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차관 문제, 선임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만 왜 그러냐면 해석하라고요? 지금 처음에 보도는 네. 이 지금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차관이 사퇴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예. 보도는 그 전에 했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보기에는 뭐 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다 이걸 보고 있거든요. 과정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윤석열 물러나라. 아니 처음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세균 총리마저도 추미애는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뭐 이 감찰위랑 그 다음에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오고 이제 물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비긴 거로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동맹 맺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예, 예. 그때까지 막 신나게 막 욕하고 이러다가 예. 저는 지금 딱 그 꼴이다.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비긴 걸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만족하겠느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제 싸워야 될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 여권에서 그 동반 사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야권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는 거 우려해가지고 한 달 전쯤부터 동반 사퇴라든지 네. 대통령이 결단해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을 주는 모양새로 얘기해놓고는 네. 지금 와가지고 법원에 이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니까 미안한데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 정치도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동반 사퇴는 그러면은 뭐 지금 중진 중에 몇몇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이게 가긴 동맹 어려울 맺자 이러고 거라고 이런 사람들. 보시는 어려울 거라고 딱그 보시는 꼴이에요 거예요. 지금. 예. 저희들도 뭐 동반 사태는 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요. 윤석열 총장 사퇴가 아니에요. 결국 검찰 개혁인데 큰 틀에서 보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물론 법으로는 됐습니다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뭐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진퇴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서 사실 4일의 징계위를 의식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 언저리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라는 게 이미 네. 2일에서 4일로 후퇴한 순간부터 예. 저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 전격적으로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원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영장이라든지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권이 아무리 뭐 비긴 거로 하자 이렇게 해도 그거는 이제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만약 지금 동반 사퇴를 여권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들 윤 총장이 지금 동반 사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리가 없다니까요. 추 장관은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라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여권의 동반 지금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언론에서 저는 보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얘기 뭐 하는 걸 지금 왜 저희가 이상민 의원이 봤는데 그 추미애 말씀하신 거.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제가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하면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 얘기거든요. 물론 네. 여진 남겨놓은 거예요. 뭘 얘기를 해달라 자기 거취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뭐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임기 채우라고 했다 예, 이 말을 예.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어떤 뜻이 나타내지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사실 만약에 해임 결정하고 재가를 받으면 그게 뜻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언급을 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더 핑계를 더 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윤 총장이.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사인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불신임을 말로 해야지 아니 받아들이겠다는 만약에 보도가 해임해서 나오고 사인을 있어요. 하면은 그게 네.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했던 원전 수사도 그렇고 이제 어제 공교롭게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낙연 대표의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이제 그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번에 보면은 그 당직 사병이 5천 명 또 고소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 네. 그런 사건들 이거 전부 다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입니다. 추 장관 아들 그 제보했던 당직 사병이 그렇죠. 그분이 본인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기 네티즌 때문에 5천 명. 예, 5천 명인데 네티즌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유명한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조남관 차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고기영 차관도 그 차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명량해전 이런 거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앞에서 대장선 혼자 막 싸워요. 네. 물살도 반대 방향이고 그래 막 싸우다가 옆에 막 외선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번에 3-4명씩 달라붙고 이래요. 네. 그런데 딱 이제 물살이 바뀌니까 뒤에 있던 배들까지 싹 와서 덮치거든요. 어허. 저는 검찰 조직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이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처음에는 여권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부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간의 이런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 그 조직의 어쨌든 그 공고한 지점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하부 단위까지 전부 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이제 몰아치면은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갈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어제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불만 이유 없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검사 판사 갈라치기 아니면 검사 내 특수부대 비특수부 갈라치기 다 실패한 겁니다. 갈라치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아마 이 검찰이 물론 반발하는 거는 뭐 저는 아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동안의 검찰이 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어떤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정치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아, 정책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아니 수사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한마디 안 나왔어요. 결국은 저는 아마 검찰이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70년 만에 검찰 제도가 생긴 이후에 최대한 어쨌든 힘을 빠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뭐 검찰을 어떻게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나라를 뭐 좌지우지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뭐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시험 좀 잘 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로 누려왔던 권리들이 이제 좀 소멸돼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문제 아닌가, 분쟁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상한가로 가죠. 누구 차례죠? 이준석 전 최고? 아니 저는 이분도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 뭐요? 이게 김현미 장관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빵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이 빵이라면 내가 계속 찍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잠깐 듣고 오죠. 예, 듣고 예. 오죠.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얘는 알고 있어서. 절대적인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호 의원님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지만은 굉장히 적절한 지점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현미 장관의 답은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 탓을 이제 사실상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서울 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린벨트를 푼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러면은 왜 그럼 지금까지 서울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안 되었냐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청량리 4구역 588 성매매 공간을 3,100제곱미터를 보존해야지만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굴뚝하고 아파트 한 개 동을 남겨서 중앙난반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라 뭐 이런 거 했어요. 예, 예.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2개 남겨라. 흉물 남기라 그랬어요. 성동구치소 감시탑과 담장을 남기고 옆에 공동주택을 지어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다가 구치소 담벼락이랑 담장을 남기라고 하면은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 그러면 어떤 바보가 거기 입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성동구치소에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존하라고 하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막았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전 정권 탓입니까? 전 정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들이다. 아니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파트 대표적인 못 거 네 지었다? 가지만 말씀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공급 말씀드릴게요. 나갔잖아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건 다 알다시피 뭐 인허가 받는데 한 4,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기까지 2, 3년 걸리죠. 지금 뭐 공급 대책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사실은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갑니다. 2022년 3년에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뭐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를 빵에 얘기한 건데 몇 년 전 계획해 보시면요.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만 가구, 20만 가구 이랬거든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가구 수보다 주택 수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당장의 공급을 이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뭐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엊그제 막 논란이 됐던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네, 언론에 네. 나온 거 보면 네. 뭐 임대료도 싸고요. 100만 원에 50만 뭐 2, 30만 원 정도 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 너무 언론에서 얘기할 때 빵 얘기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공산품과 다르다 이걸 비유한 것이지. 근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워낙 어찌 보면 욕을 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인 아파트 뭐 대상 된다 했을 네, 때도 네, 뭐 우리 네. 아파트는 가격이 이상이다 이랬는데 네. 지금 어찌 보면 약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이거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아니 근데 빵을 한 개 지금 이제 판다고 하면요. 지금 서울의 웬만한 일반 분양 그 신축 아파트는요. 100대 1까지 가요. 100명이 사겠다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냥.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진짜 유휴부지
짜투리만한 것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요.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보면 이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보니까 뭐 60억 이상 되는 아파트 매각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50층, 60층 올린다?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두세 배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 보는 거고 결국 노태우 때 분당 일산이라는 대규모 신도시 1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된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공급을 늘렸더니만 그 당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인데 전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에 신축이 하나만 뜨면은 1대 100이 나오는데 100대 1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100에 해당하는 수요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서울의 신축 수요인데 그거를 무슨 3기 신도시 가서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법 없죠. 아, 참 이게 지금 한 분이 그만 빵 먹고 합시다. 아니 오늘 너무 뜨거운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때보다 더 출출한데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상한가 안가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